현재 지표상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인도이고 인도산 정제품의 미국 수출이 2월에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유럽의 정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역시 인도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정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로 만든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도 서방입니다. 결국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가격을 낮춰서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고 본인들의 물가도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오펙이 감산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서방이 육아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IEA의 총장이 오펙의 감산 결정에 대해 세계 경제가 힘들 때 인플레이션을 압박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오펙은 바로 성명을 내고 IEA가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겼다면서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와 IEA는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석유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러시아의 4월 수출량은 3월보다 약간 줄어들었고 송유관 이용도 줄었기 때문에 정확히 가늠하긴 힘들지만 러시아의 수출량이 단기간 줄어들 거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내년 4월 1일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만큼이나 러시아 원유를 사랑하는 중국은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휘발유 정제에 유리한 미국 셰일 오일도 많이 수입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중개 무역항인 싱가포르 다음으로 중국의 원유 수출을 많이 했는데 3, 4위는 중개 무역항인 네덜란드와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아시아의 기존 오펙 고객의 시장 파일을 뺏어가면서 사우디가 불만을 품고 가격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도 있는데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오펙 회원국들도 러시아산 값싼 정제유를 국내용으로 사용하고 세이브한 원유를 유럽으로 더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유럽의 생산량은 ESG와 횡재세 등의 정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오펙은 이미 2014년 말에 치킨 게임으로 러시아는커녕 미국 셰일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인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이란과도 화해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비용인데 사우디는 높은 유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1.1%로 집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로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분의 투자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건 GDP의 약 70%를 담당하는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은 예상을 넘어 전분기보다 3.7% 증가했습니다. 2021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었는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로 자동차와 헬스케어 지출이 늘었습니다. 3월 은행 사태 때는 금융과 유가가 가장 영향을 받았지만 금요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슈는 잠잠하게 넘어갔습니다. 유럽은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의 성장률이 좋지만 저번 4분기에 이어 의외로 독일이 유럽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살아남은 회사들이 당시보다 재무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망할 리는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 수요는 전년도에 비해 겨우 0.66% 정도 줄었고 정상 가정보다는 2% 정도 줄었습니다. 그 외 지난 40년간 경기 침체 기간에는 실제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주식도 주식이기 때문에 수요 문제가 없더라도 주가는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WTI 가격은 30.28달러까지 떨어졌고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42.45달러입니다. 하지만 급락 직전에 유가가 145.31달러를 찍었는데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무려 203.7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들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떨어진 유가는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는 당시와 달리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미 주가의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정도의 금융위기가 오지도 않겠지만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좋고 이미 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에너지 가격이고 경기 침체를 벗어날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것도 에너지 가격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높은 금리와 은행 사태 이후 타이트한 대출로 인해 기업 심리가 악화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를 점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가 올 하반기 유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두 쪽 다 맞거나 틀릴지 아니면 한쪽만 맞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경기 침체가 걱정되시는 분은 올여름에 주가가 오르면 다 팔고 나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브렌트 유가 전망이 87.12달러로 올 초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유가가 90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중에 가장 비관적인 시티은행의 에드 모스 경우 금요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유가가 펀더멘털 상으로 거의 바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고집해 오던 비관적인 논조를 바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엑손과 쉐브론을 필두로 여러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낮은 1분기 제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엑손모빌은 마청답게 역대 최고의 1분기 실적을 자랑하면서 주가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3% 정도인데 들고 있는 현금의 이자 수익만 4%가 넘어서 부채를 빨리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인 엑손, 쉘, 애니, 토털, BP의 지난 1년 주가를 보면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부 작년 6월 고점보다 높습니다. 반면 중소형 회사들은 거의 고점에서 30에서 50% 빠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저점에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중소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처참합니다. 높은 유가를 가정으로 투자했는데 제일 큰 가정이 틀리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엑소는 최근 PXD와의 루머도 있었는데 M&A 관련 질문에 대해 CEO는 볼륨보다는 밸류를 더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PXD의 창업주이자 CEO인 스캇 셰필드가 돌연 은퇴를 발표하면서 M&A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PXD의 신임 CEO에 따르면 페르미안 유전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로 유가 $100를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M&A에 관해서는 미래의 시추 부지 확보를 위해 북미 생산자들 사이에서 인수 논의가 선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던 SU는 사업 파트너인 토털이 캐나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매우 싼 가격에 자산을 구매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ESG 압박 때문인 것 같은데 일부 자산의 실제 운영자가 SU였기 때문에 토털 입장에서도 마땅히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없어서 싸게 판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캐나다 세금 크레딧까지 거저 가져왔습니다. SU 같은 메이저 기업은 인지도는 물론이고 생산 단가가 워낙 낮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 급락이나 사건 사고만 줄어든다면 정고점 회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뿐 아니라 캐나다의 라이벌인 CNQ가 현재 작년 고점 근처에서 거래 중인데 SU나 CVE도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CVE는 예상대로 실적이 별로였는데 선반영이 안 됐는지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여서 그런지 내부자 여러 명이 매수했습니다. 정유소 재가동이 늦어지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덕분에 현재 유럽의 가스 재고량은 5년 평균의 상단에 있습니다. 5년 평균은 코로나 시절과 송유관으로 러시아에서 공급받던 기간이 포함이라 고려해야겠습니다. 11월 1일까지 90% 정도 채워놓는 게 목표인데 올겨울 날씨와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했다는 게 변수입니다.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고 오펙의 생산량 감산이 시작될 거라 이번 주 시장 변동성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WTI의 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의 매도 베팅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인위적으로 조정받으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는 늘어나지만 생산량 증가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거라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돈은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기름은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미국 생산량은 페르미안을 제외하고 피크를 찍은 상황이고 생산 효율도 약간 저하되었습니다. 펀더멘털 상으로 현재 페이스라면 경기 침체로 큰 수요 차질이 없는 한 상업 재고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파란색 라인처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처럼 SPR을 대규모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브렌트유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북해 원유 기반이며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제재로 WTI의 유럽 수출이 증가하면서 브렌트와 WTI의 가격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 원유 처리량은 정유소들이 예정된 정비 기간에 들어가면서 3월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베팅은 늘 그랬듯이 센티멘트와 펀더멘털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